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얼마씩 나눠낼 것이냐, 난항을 거듭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강하게 주장했던 10억 달러를 일단 양보하면서 우리가 낼 분담금은 1조 원이 살짝 넘게 될 전망입니다. 협정 유효 기간은 1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양보한 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은 이번 주 내에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최소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5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건 10억 달러, 1조 1,30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 1조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뚱쩍 않던 협상이 급물살을 탄 건 미국이 10억 달러를 포기하면서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JTBC 취재진에 미국이 당초 주장한 10억 달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협정의 유효 기간은 미국의 요구대로 1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 측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협정에선 5년이었던 유효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협상 종료와 동시에 내년을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가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안개 속에 있던 방위비 협상이 갑자기 타결된 건 결국 북미 회담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JTBC에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한 거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0억 달러 요구를 뒤로 미룰 만큼 북한이 무언가 중요한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국방장관에게 북미 회담 전 한미 간 갈등 요소를 남기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 외교장관에겐 방위비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북미 회담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엿새 후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 실무 협상을 위해 한국에 온 오늘 방위비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JTBC 취재진에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한 조치라며 협상이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수용할 만한 비핵화 카드를 내놓으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안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 한미 공조가 더욱 절실해졌다는 겁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물론 이제 공식 발표는 아직 아닙니다. 예. 입장차가 컸는데 타결 임박까지 왔다는 것, 이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당연히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방위비 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안보 무임승차까지 얘기를 했었죠. 이걸 볼 때 이번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돈의 규모, 액수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처럼 속도를 냈다면은 그만큼 이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것 같은데, 예. 자,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점 당연히 고려를 했겠죠. 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되면 북한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다, 이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미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내용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못을 박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 협상의 마감 시한이 오는 4월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타결이 됐다는 것, 한미동맹을 지금 이 시점에 보여주는 걸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이 지금 북미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을 북한에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한데요. 네. 특히 비핵화 조치에 따른 종전선언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북한과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로 결국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더 이상 어떤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 목적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강연 때도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결하면서
더 이상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뭐 동북아에서 특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주시하고 있는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달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보도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세금이 미군 유지비로 쓰이고 있어서 그 피해를 한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여론전까지 펼칠 정도로 주한미군을 북한이 상당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면요.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매듭짓기 위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뒤에 모레쯤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만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일단 비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지휘하는 비건 대표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Are you going to Papunjom? I'm not going to give you any comments. Are you going to Please. 답변은 피했지만 늦어도 모레 판문점에서 북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협상에 나설 거란 분석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사실상 결정됐고 발표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언론들은 양측이 25일 전후로 베트남 다낭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북측을 만나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나머지 비핵화 범위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것과 종전선언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실무 협상에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건 대표가 평양에 들어가 담판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쓰레기 1000여 톤이 오늘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필리핀 현지에는 5천여 톤의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비용을 대기는 했는데 정작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업체는 문을 닫은 상태라 그 돈을 되돌려받기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항에 화물선 한 대가 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싣고 들어온 배입니다. 오늘 들어온 쓰레기 양은 20톤짜리 컨테이너 총 51개 분량으로 모두 합쳐 1,200톤 가량입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해 말 현지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자금까지 투입해 다시 들여온 겁니다. 환경부는 평택시와 협의해 해당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앞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필리핀에는 5,100톤가량의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당국과 컨테이너 포장 등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 중입니다. 비용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쓰레기 1,200톤을 들여오는데 약 5,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쓰레기를 모두 가져오는 과정에는 총 2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해당 비용을 먼저 정부가 내고 이후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업체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문을 닫은 데다 수사를 받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의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먼저 이렇게 국내로 되돌아온 폐기물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장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이 아직은 재활용 업체 소유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컨테이너를 한두 개 열어서 상태를 조사한 다음에 처리 명령을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누가 맡아서 처리할지를 정하는 등 행정 처리에만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지만 누군가의 소유인 거군요. 자, 이번에 되돌아온 쓰레기는 컨테이너 안에서 1년 정도 이제 그렇다면 묵혀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위생 문제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필리핀 현지 조사 결과 해충이 생기고 악취가 심해서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방역 문제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별도 통보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폐플라스틱이라면 모를까? 일반 쓰레기가 1년 동안 열대기후인 필리핀에 머물렀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환경부의 입장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이 해당 업체, 앞서도 이제 전해드렸는데
문을 닫았고 지금 연락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문제가 된 업체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수출권 말고도 여기저기 수백에서 수천 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합치면 이 업체 물량만 18,000톤 정도를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 업체는 이미 이행 의사가 없다고 정부에 통보한 바 있고 운영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권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인데 재산을 다 압류해도 턱없이 부족할 거란 전망입니다. 예, 재산을 다 압류해도 부족할 거다. 비용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이 업체는 톤당 단돈 $6, 그러니까 약 7,000원 정도의 폐기물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37,0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4,100만 원 남짓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아, 예. 폐기 비용은 그 20배가 넘는 17만 원에 이릅니다. 필리핀에 수출한 물량만 다 처리하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10억 7,600만 원이 추산되는 거군요. 네, 필리핀 물량만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건 뭐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업체는 폐플라스틱을 수출한다고 우리 당국을 속이고 결국은 쓰레기를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현장 조사도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폐기물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는데 100만 톤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물량이 엄청나서 해법을 찾는데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환경부와 관세청 간에 적절하지 않은 어떤 정부 대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처음부터 한국 업체들끼리 계획적으로 속였다 이런 의혹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리핀 현지에서 지적된 문제입니다. 물량을 넘겨받은 필리핀 업체가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국 업체끼리 짜고 속인 것이라는 의혹인데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쓰레기 대란을 겪은 뒤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서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재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온 게 라벨에 붙은 접착제 때문에 수거가 거부됐던 페트병인데요. 환경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최근 오히려 이를 방조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는 보도 저희가 또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업체들에게 접착제를 쓰라고 권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활용 안 된 페트병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권고 조치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페트병 접착제 관련 공청회를 연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페트병에 접착제를 사용해서 라벨을 붙일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데 환경부가 이 방식을 제도적으로 용인했다는 JTBC 보도 이후 열린 겁니다. 1월에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환경부가 페트병을 사용하는 주요 기업 16곳에 접착제 사용 권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청회를 열기 전 특히 관련 기준 개정안을 내놓기도 전에 접착제 사용을 말려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접착제를 쓰는 게 좋겠다고 각 기업에 권고한 겁니다. 해당 공문을 받은 기업들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착제 방식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네, 환경부가 권고한 것보다 좀 빠르게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접착제 사용으로 전 제품을 다 교체를 완료를 했어요. 실제로 환경부는 통지 후 10개월 이내에 바꿀 것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청규 환경부 차관은 취재진에게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접착제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셈입니다. 박 차관은 해당 공문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국회 국장 전결인지 차관 아니면 과장 전결인지. 환경부가 접착제 사용을 권고하면서 특정 접착제 업체가 이익을 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경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접착제는 국내에 3개뿐입니다. 특히 이제 henkel에서 만든 접착제를 대부분 사용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가 아닌가 하는. JTBC 정혜성입니다.
그런데 꼭 접착제를 쓰지 않고도 페트병에 라벨을 붙이는 방법, 또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에서는 수출용은 비접착 방식으로 하고 내수용은 접착식으로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왜 국내에서도 비접착식으로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리배출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업체뿐 아니라 환경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여기 있는 페트병은 모두 롯데에서 만든 소주 용기입니다. 이쪽은 국내 판매용, 그리고 이쪽은 일본 수출용인데요. 국내용은 접착제 때문에 라벨이 잘 뜯어지지 않고 떨어져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본 수출용은 접착제 대신 절취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는 국내에서 페트병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내수용 제품에 접착제를 계속 쓰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리배출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들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기업도 역할인데 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일본은 사실은 그런 게 참 선진화 잘 돼 있고. 환경부 역시 비접착식 라벨을 쓰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페트에 안에다 이물질이 많이 넣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처럼 그 사람들이 일일이 손에다 절취선을 뗍니다. 일단 라벨을 떼어내서 버리는 문화가 없고 이물질을 완전히 청소해서 버리는 문화가 없다. 그 두 가지 부분입니까? 예, 그겁니다. 또 환경부는 이미 접착제 제거 시설을 들여놓은 재활용 업체들 사정상 지금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하지만 재활용 업계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접착제 안 붙이고 생산하고 뚜껑만 국민들이 분류해 주시면 라벨을 저희가 이제 폭력 선별기로 라벨만 제거하면 가장 좋겠죠. 비접착식, 그러니까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소규모 선별장들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인 폭력 선별기를 활용해 라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롯데 측에선 절취선을 넣은 라벨을 쓰려면 지금 쓰는 페트병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결국 접착제를 계속 쓰는 건 비용 문제라는 겁니다. 접착제 페트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환경부가 일부 업체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쓰레기 문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하희빈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는 대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는 가장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간 명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만 인천공항 이용객은 21만 명을 넘겼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인천공항은 가족 단위 여행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이제 제사 때문에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계시고 우리 동생들만 이번에 한번 갔다 오자 해서. 부모님도 다 바쁘시고 이때 아니면 저희가 시간이 안 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저희 가족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고.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설 명절에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동안 명절 중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이용객이 142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7.5%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행지는 3명 중 1명이 동남아를 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출국 수속 절차를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입국자가 몰리는 5일과 6일엔 공항 철도가 새벽 1시 15분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여행객 중 홍역 등 감염병 환자가 늘자 질병관리본부는 24시간 비상방역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공항 측은 카트 손잡이나 화장실 등을 하루 2번씩 소독하고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여기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차 안에는 단속 경찰이 타고 있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이런 순찰차들이 설 연휴 기간에 도로 위 무법 운전자들을 잡아내기로 했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변경하더니 속도를 올립니다. 한 번에 2개 차선을 바꾸는가 하면 막힌다 싶으면 또다시 옆 차선으로 끼어듭니다. 결국 경찰이 불러세웁니다. 이 차라 지그재그 난폭 운전을 하셨습니다. 칼치기를 하시고 저희가 뒤따라오면서 촬영은 캠코더로 촬영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번엔 SUV 차량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이 따라붙으며 차에 탄 사람 수를 확인하더니 안 탔어. 이내 갓길로 유도합니다.
카니발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세요. 카니발 따라오세요. 구인승 차량이라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탑승 인원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버스 전용 차량이가 말씀하시면 좀 6명 이상 탑승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도 잡아냅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암행 순찰차 21대를 경부와 영동, 호남 등 주요 고속도로에 투입합니다. 암행 순찰차는 비노출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속이 용이하죠. 하늘에서는 드론 10대가 교통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귀성 행렬이 이어진 오늘 전국은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 가뭄을 잠시 잊게 할 만큼 비의 양도 제법 많았는데요.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오늘보다 춥겠지만 공기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형형색색 우산이 길마다 가득 늘어섰습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땅은 촉촉이 젖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10mm를 넘었습니다. 서울도 오늘 하루 비의 양이 올겨울 전체 강수량과 비슷한 14mm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가뭄을 달래줄 단비였습니다. 비가 눈으로 내리거나 도로가 언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귀성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내륙을 제외하고 비는 밤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대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입춘인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 영하 4도, 철원 영하 8도 등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당초 설 당일 반짝 추위가 있을 전망이었지만 하루 당겨진 겁니다. 중국에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계속 넘어오고 있지만 찬 바람 덕분에 이번 설 연휴 미세먼지 걱정은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호남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모레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바람 방향에 따라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어 계속 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였을 때 서로 호칭 때문에 불편하게 느낀 분들 있을 겁니다. 도련님이나 아가씨 같이 남편 쪽만 높여 부르는 관행을 바꾸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권고안을 마련하기로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권고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식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찬반 투표도 해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도련님이란 거는 약간 엄청 높임이라고 해야 되나? 처남처제는 자기보다 좀 아랫사람이라는 느낌이 나서 계속 불러왔던 호칭이라서 익숙해서 성차별적이다라고까지 너무 확대 해석되지 않나. 가족 간 호칭에 대한 불만은 이렇습니다.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로 높여 부르는데 부인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고 한쪽은 시댁, 한쪽은 처가로 부르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귀성객들로 북적이는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명절 앞두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 가족 간 호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즉석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좀 같이 존댓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성차별이라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문화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과는 한눈에 봐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대안도 나왔습니다. 이름이 나도 이름이 괜찮은 더 정감 가고 가까워지는 느낌. 진짜 친동생, 진짜 가족같이 오빠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호칭을 바꾸고 싶어도 어른들 눈치에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형 동생 말고 저렇게 격식 차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눈치가 좀 보여서.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안에 호칭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명절만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크게 는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버려지는 대부분은 안락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딱히 맡길 곳이 없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라고 해서 요즘은 명절에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지자체들도 생겨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길에서 발견된 이 고양이는 한쪽 눈이 없습니다. 이 개는 발을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설과 같은 명절 연휴 때면 유기동물센터는 더욱 바빠집니다. 반려동물이 평소보다 많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반려인과 반려동물 사이에 문제가 있었겠죠. 뭐 명절 혹은 휴가 때 그런 계기를 맞아서 유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상자를 든 남성이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앞에 놓고 달아납니다. 그 안엔 고양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7년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은 약 10만 마리, 이 가운데 1,200여 마리는 설 연휴 때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평소보다 4배 넘는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동물 보호소도 유기동물로 가득 찼습니다. 버려지는 이유도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설 명절에 도심에서는 유기를 못하니까 그 농촌이나 CCTV가 없는 곳을 확인하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등록률은 30% 수준입니다. 삶을 함께하는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그런 좀 인식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올해도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 초급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17살 고등학생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있는 안전펜스와 부딪힌 뒤 떨어졌던 건데요. 2m도 안 되는 거리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사고를 막아줄 장치는 이 안전펜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지대가 부러져 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이원 스키장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1일 낮 12시 반쯤. 고등학생인 17살 남모군이 안전펜스 바깥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초급작 코스를 내려온 남군은 이 안전펜스와 부딪혀 바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원 측은 해당 안전 지지대가 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초보자였어요.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다 보면 통제가 잘 안 되죠. 하지만 남군이 충돌했던 안전펜스는 당시 지지대가 부러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원상태인 펜스에 학생이 부딪히면서 펜스가 안에 기둥이 3개가 부러졌다고. 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강원랜드 측은 해당 안전 지지대가 강도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안전 펜스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충격을 막아주는 외부 안전 멘트도 없었습니다. 부러진 안전 펜스로부터 2m도 되지 않는 거리에 높이 6m의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남군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는 스키장에서 안전모를 강제로 쓰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무료로 제공을 해서 무조건 헬멧을 선생님들이 착용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 사고 계기로 이중 펜스를 다치려고 합니다. 초급자에. 경찰은 강원랜드 측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스키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설 연휴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홀로 점검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성화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구조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의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52살 배모 씨는 컨베이어 벨트가 이물질로 멈추자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소방당국은 배 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서는 전기 공급 장치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군 A병장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 동구청역 출구에서 여대생의 신체를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입니다.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A병장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연휴 때 벌어진 인천공항 대란.
기억나실 건데요. 연휴 첫날부터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이 됐었습니다.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결항이 속출했고 사흘 동안 차질을 빚은 항공편만 1,400여 편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오키나와행 항공편의 출발 시각을 9시간가량 늦췄다가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항을 통보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보상비 10만 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거부하고 150만 원씩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성년 1인당 60만 원씩, 미성년에겐 4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승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공항에 늦게 도착한 것까지는 항공사 책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뒤 승무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겨냥된 건 항공사 내부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가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한 나라의 두 대통령. 이런 사태에 처한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간 2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주축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하나 둘 모인 시민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The economy is very, very bad.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에 등장해 환호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판하며 지난달 23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이미 과이도 의장을 실질적인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Debemos decir que en las próximas horas también reuniremos mucho más respaldo de estos países.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에서도 마두로 퇴진 요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같은 날 친정부 시위에서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기 의회 선거를 제안했습니다. Para llamar a un adelanto de elecciones parlamentarias este mismo año. 하지만 군 장성이 처음으로 과이도 의장 지지를 선언하는 등 El 90% de la Fuerza Armada Nacional Bolivariana no está con el dictador, está con el pueblo de Venezuela. 그의 정치적 기반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설 연휴 경기도에서만 홍역 감염 확진자가 4명이나 추가로 나왔습니다. 인천에선 우크라이나 등지로 출장을 갔다가 귀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의정부에선 베트남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들어온 한국인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산에서도 홍역 환자가 2명 늘어서 현재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48명입니다. 전국에서 소와 돼지 1,340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3, 4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제는 소독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매몰 처분한 가축은 소 2,043마리와 염소 229마리로 소는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만 4,900명 넘는 이산 가족이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한 상봉 신청자는 약 5만 6천 명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의 고령이 85%에 달해서 이산 가족 고령화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미라 50호가 발굴됐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60km 떨어진 미냐 지역 유적지에서 발굴한 겁니다. 50구 가운데 12구는 아이였고 6구는 강아지 등 애완동물, 나머지는 성인 남녀로 파악됐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서 뉴스룸은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업데이트된 내용,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이 이번 주 타결될 거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분담금이 1조 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미국이 당초 주장했던 10억 달러와 우리의 요구였던 1조 미만, 그러니까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원이 살짝 넘는 액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직 최종 타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드린 내용이라 계속 좀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금액은 타결된 최종 금액은 1조 원과 1조 1,300억 원 사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당초 주장했던 10억 달러는 양보를 한 부분이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누나의 생일입니다. 예. 해피 벌스데이. 누구의 생일입니까? 네, 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한성교 의원이 이를 공개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 생일 당일인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8번째 생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우리 세대에겐 늘 영예 누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올해 생신도 구치소에서 보내시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누나의 생일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군요. 자, 그런데 한선교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한성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이지회장과 친구 사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박 전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불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의원이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주목받았던 이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페이스북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어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그 원전 외교에 대한 이렇게 비판 글을 올렸지만 이 생일 관련 글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성교 의원 외에 이제 한국당에서 또 전당대회 출마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이제 석방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 씨는 전직 대통령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하진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예. 그래서 이 당권 도전을 위해서 이 TK 표심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임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대표 놓고 경쟁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도 혹시 뭐 비슷한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일단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복지원을 다녀온 이야기를 이렇게 사진과 함께 올렸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이렇게 대구를 방문한 이야기만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또 황 전 총리는 과거 이 권한대행 시절에도 박 전 대통령 생일 때 이 직접 생일 축하 인사를 하는 대신에 측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른바 3단계 인사를 건넸다라고 하면서 3단계 인사요? 네, 측근을 2명 더 거쳐서 이 아. 3단계 축하 인사를 했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지 않냐 이런 평을 당시에 받은 바 있었고요. 또 예. 친박 의원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 보시면 이 황교안 전 총리 출마는 박 전 대통령 때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모로 견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군요. 예,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일 안 해도 세뱃돈입니다. 예, 국회의원 배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일 안 해도 세뱃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얘기라면 조금 다릅니다. 국회의원들은 명절 때가 되면 명절 휴가비라는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아, 명절 휴가비가 따로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2번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 중일 때도 각종 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물며 구속 수감된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건 얼마나 지급이 될까, 얼마나 나올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397만 원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명절 휴가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또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 일반 수당도 모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였는데요. 현재 구속 중인 이 최경환, 이후연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2심까지 진행돼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수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 기자 이야기한 대로 뭐 유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의식을 국회의원들도 일단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게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고 한국당에서도 정종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가 법안 내용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 예. 다만 무죄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안 준 것에 대해서 소급해주고 또 이자를 쳐준다 이런 장치까지 뒀지만 이 법안은 2년 넘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언뜻 듣기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세비 지급합니까? 네, 당시 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회의 자료에도 이 해외 사례를 공부한 사례가 그대로 나와 있었는데요. 예.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 이 구속 수감 중인 경우에는 불출석 일수만큼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구속 수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자신과 또 가족의 질병 외의 사유로 결석한 의원에 대해서도 이 월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범인을 잡느냐, 닭을 잡느냐. 역화 극한 직업이 개봉 10일 만에 7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절 극장가에 오랜만에 찾아온 코미디 영화의 인기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어설픈 실력으로 조직의 사고뭉치가 된 마약반 형사들. 범인을 잡겠다며 잠복하다 아예 맞은편에 치킨집을 차리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원래 하는 일이 뭔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극한 직업의 흥행 속도는 1200만 넘는 관객을 모은 역대 코미디 영화 1위, 7번 방의 선물보다 일주일 이상 빠릅니다. 보통 명절 전후 극장가는 코미디물이 강세였지만 최근 몇 년은 이 흐름에서 비켜 있었습니다. 사극을 중심으로 범죄물 등 큰 돈을 들인 이른바 대작이 스크린을 채웠는데 이번 설엔 코미디 영화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거 등장한 블록버스터 작품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침체에 빠졌던 한국 영화계는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공포영화 소재로 사용했던 좀비를 회춘과 엮어 만든 이 영화는 연휴 뒤에도 코믹 영화 열풍을 이어갑니다.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드시는 것 같아요. 묵직한 소재를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순간만큼은 좀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영화 이런 것들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JTBC 강나현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